여기 올리비아. 저는 40세입니다. 마이클과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부서에 있지만 한때는 같은 부서의 동료였으며 모두 마이클 밑에서 근무했습니다. 사령부는 그를 큰 책임을 지닌 사람으로 존경하고 존경합니다. 비록 그는 자신의 결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겼지만 그는 과장된 자만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불같은 야망 때문에 상사가 그를 존경합니다. 자기 확신과 남자다운 그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승진은 혼자 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지 않은 반면 2년 동안의 사귄 끝에 마이클이 우리의 뚜렷한 개성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장미꽃다발을 나에게 열렬히 제안했을 때 나는 당황했다. 나는 주저없이 받아들였다. 압도적인 사랑 앞으로의 날들을 간절히 기대했지만 이사하면서 무례한 깨달음에 시달렸습니다. 마이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에 확고부동했고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의 부모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결혼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결국 내 동거인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남편 집에서 일한 시간은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항상 아침 식사를 꼭 하고 5시까지 집을 정리한다. 아침에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집요한 법의 잔소리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에 손을 대지 않는다. 급하게 아침 예식을 마친 뒤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급하게 출근하고 바로 저녁밥을 먹게 된다. 보통 몸이 아픈 날 잠자리에 들 때쯤에는 이웃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꼼꼼하게 청소를 해야 합니다. 시어머니의 기대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그 모든 일을 겪었지만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 또는 저를 변호해 주셨던 시아버지도 제가 남편의 가족과 함께 이사한 이후로 그 문제를 무시하고 신문 뒤에 숨어 계셨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학대로 인해 살이 많이 빠졌고 꽤 아파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외모를 비난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불임이 원인이 최근 체중 감량 때문이라고까지 하더군요. 건강은 확실히 좋아졌는데도 아이를 못 낳는다는 비난만 계속 받고 있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의 행동에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은 제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외모가 어떤지 정말 걱정했어요.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새로운 모습에 대한 충격이 합쳐져서 제 자신도 거의 인식하지 못했어요. 나는 깊은 우울에 빠져 있다. 이 집에 대한 무관심과 갇혀있는 느낌이 시어머니의 요구에 복종하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뜻밖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나를 영혼까지 뒤흔들었다. 죄책감에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 사람과 시간을 허비한 시간은 시댁에서 1시간 거리인데 늘 욕을 먹어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장례식에 함께 가길 바랬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의 냉담함을 깨달은 그들의 냉담함은 분노와 슬픔과 함께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찾아온 장례식에서 아버지의 방대한 친구와 지인 네트워크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이 많이 빠졌어요. 오랜만에 뵙던 어머니가 지쳐가는 모습에 조금이나마 회복이 되셨네요. 어머니, 저는 아프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두려움을 달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현재 정신 상태를 고려하면 그녀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노력하면서 시어머니와 배우자와의 만남이 나에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마침내 불안을 겪으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그들의 침묵과 위로의 부족은 지속되었습니다. 파산하고 시댁에서 가혹한 괴롭힘을 당했던 일을 엄마에게 털어놨는데 엄마의 불안한 표정이 더욱 심해져서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별 느낌은 없어 그 여자가 당신이 나를 보러 오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 여자가 나에게 준 종이를 가져가라고 말했지요. 사실은 아버지가 조심해서 내용과 상속재산을 읽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두신 뜻이었다고 하더군요. $200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는 공유생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예상치 못한 횡재에 희망에 감동했습니다. 내 집을 짓고 결국 집을 떠나 이사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내 삶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집 집안일로 돌아가서 유증에 대해 계속 생각한 시어머니가 제가 경멸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이클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유증에 관해 마이클과 공개적으로 대화하기로 결정하고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생활 상황을 바꾸겠다고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당신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이클의 부모님이 잠자리에 든 후
마이켈이 응답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 사실은 내 아버지에 관한 것이라고 발표했어. 사실 나는 그의 반응을 기대하며 유산을 얻었어. 마이클은 얼마나 놀란 표정을 지었는지 물었고 나는 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관찰하면서 200만 달러라고 했고 그 수치는 200만 달러면 엄청난 액수라고 하더군요. 마이켈은 점점 늘어나는 위협에 맞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내가 확인한 거액이 200만 달러라는 사실에 눈에 띄게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마이켈은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놀라운 아이디어로 나를 방해했습니다. 그 돈을 엄마 은행 계좌로 바로 이체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내가 왜 그것을 물려받았는지 그게 옳지 않다. 나는 그가 농담이길 바라면서 반대했지만 마이클의 반응은 전혀 유머러스하지 않았으며 그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세게 두드렸다. 분노의 테이블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내의 돈은 시어머니의 것입니다. 그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말을 더듬어서 미안하지만 시도하는 동안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나는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함께 집을 짓자고 제안함으로써 당신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주제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이클의 요청을 이해한 덕분에 다음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이클이 꽤 화가 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올리비아에 대해 들었습니다. 200만 달러를 물려받았는데 안 주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비난하는 말투로 소리쳤지만 나는 그것을 물려받았습니다. 법관의 요구에 깜짝 놀랐습니다. 논쟁을 멈추고 이제 부모님 계좌로 송금하십시오. 며느리의 돈은 우리 돈입니다. 그녀는 그들이 유산을 손에 넣으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지만 계속해서 나를 비난했습니다. 내가 반복적으로 거절하자 마이클은 싸움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침묵하면서 나에게 종이 한 장을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부자가 된 지금 모든 단계에서 당신을 위해 옆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조금 너무 사치스럽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혼 서류를 쳐다보는 동안 마이클은 이전에 다루었던 이혼 서류를 나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마이클과 같은 생활비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전에 어떤 종류의 것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감정과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들의 도움이나 걱정 없이 이 집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었고 집안일을 할 때 나 자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버지의 돈을 훔치려 하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벌보다는 기회가 더 많았습니다. 내 어깨를 짓누르는 이혼 서류의 무게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날 아버지의 재산을 나 자신이 차지하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 결정했습니다. 나는 비록 일을 마치고 집에 갔지만 완전히 지쳤던 나는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과 친절한 인사에 저녁 식사 중에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했더니 어머니도 나만큼 충격을 받고 어머니에게 흐느껴 울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경험하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꼈다. 상냥한 말 상속은 내 것이고 미래는 내가 결정해 그녀가 나를 위로해 주었어. 나는 일주일간 부모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시댁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부모님은 돌아가는 길에 앞으로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편과 시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내가 팔짱을 끼고 사과하며 이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나는 집에 한 번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굳게 요청했습니다. 더욱이 내 목소리는 새로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말에 대한 대답을 들었을 때 내 사과는 짧고 성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유산을 가능한 한 빨리 그녀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분명히 걱정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절차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속을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으며 남편은 내가 어느 시점에 상속을 기꺼이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만족해 보였습니다. 주중에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장하며 아내로서의 책임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습적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났습니다. 집은 점점 어수선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나는 조금도 귀찮게 하지 않았다. 나는 시어머니의 지시에 순종했고 집안일도 더 이상 짜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돌보았다. 나는 시어머니로부터 준비할 때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그녀의 생일을 앞두고 그녀의 연간 휴가를 떠나기 위해
나는 내 전략을 실행할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비록 그날이 그녀의 특별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그녀의 생일에 오기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남편이 사기꾼에 속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물건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남편의 집에서 도망치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유산으로 새 집을 짓고 평생의 야망을 실현했습니다. 고향에서 엄마와 함께 이사하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유독한 분위기, 새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가정의 모든 안락함 속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나는 다음날 호화로운 저녁 식사로 축하했습니다. 개인 요리사가 우리를 위해 요리했다는 사실은 불행하게도 나의 갑작스런 출발과 내 소유물의 소멸로 인해 남편이 눈에 띄게 당황해 전화했을 때 나의 기쁨은 짧아졌지만 나는 이미 그 지점을 초월하여 내 전 존재의 유독한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집 청소하라고 했다는 건 말할 수 없고 소지품도 정리했고 농담도 아니고 상속도 안 줬다는 걸 몇 번이나 말해야 해? 며느리 돈은 내 거야. 며느리 시어머니가 소리쳐서 비아냥댔지. 싱글이야. 이혼 소식을 전해서 기뻤는지 시어머니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계셨지. 그러다 전화가 끊겼어요. 당신 싱글인가요? 저는 이혼이에요. 서류를 건네주니까 서류를 제출했어요. 당신은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제. 안녕. 그녀의 충격적인 반응을 상상하며 억눌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는 그 유해한 가족과의 연결을 끊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지만 학대하는 전 남편의 전화는 계속되었고 그는 요구했습니다. 괴롭힘에 대한 오디오 녹음을 편집한 후 괴롭힘 전화 통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모든 통화를 주의 깊게 기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 남편이 전처를 괴롭히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통해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다행히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하여 외모에 대해 매우 자의식을 갖고 있는 전 남편의 친척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경찰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에 대한 인식이 손상되었습니다. 경찰의 존재는 내 전 남편이 더펌에서 꽤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캔이 빠르게 먹은 이야기 검색 지역에 거주하는 전 남편의 직원이 목격했습니다. 직원들과 부하들이 상황을 이용하여 그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렸고 심지어 우리 부서에까지 왔습니다. 경찰이 무엇을 보았는지 맞춰보세요. 나는 이혼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최근의 힘든 과거로부터의 해방을 즐기며 말했습니다. 이혼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마음에 드신다면 주신 구절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판입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는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 손에서 참았던 폭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소문을 접하길 바라지만 소문에 굶주린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도록 장려하는 것처럼 보였고 결국 그들은 내 전 남편의 상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의 상사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당신이 화제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남편들에 대한 참을성이 없어 나는 반격했고 우리의 명예에만 해를 끼칠 뿐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그 결과 내 전 남편이 마지못해 새 직장에 따라야 했던 가혹한 이적 명령이 내려졌다. 황량한 섬처럼 즐길 거리가 전혀 없는 최악의 지역에 있는 지점 사무실은 아들의 몰락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 그의 모든 노고와 승진 열망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혈연관계도 아닌 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전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전 시아버지가 직접 돌봐주셨고 사회로부터 깊은 우울증에 빠져 치매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여전히 가족의 일부입니다. 그들의 불행은 저를 괴롭힌 고통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넓은 마당에서 정원을 가꾸는 행복한 삶에 정착했고 그 덕분에 이후 제게 새로운 목적의식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몇 년간의 고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안도감을 느끼고 배우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 진료실로 향하면서 많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쳐다보며 방해해서 죄송했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남편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이름은 타니어입니다. 저는 30세 간호사라고 말했습니다. 제 남편 스티브는 제 2년 선배입니다. 제 남편 스티브는 제 이전 관계와 달리 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진지해 보였고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배경이든 내 내면의 더 깊은 것이든 그에게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의지할 때,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최선을 다함으로 그것이 항상 좋은 생각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파트너에게 돈을 주든 다른 종류의 지원을 제공하든 자주 파트너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동료 간호사들이 공유하는 특징이며 우리는 종종 우리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남편과 내가 맹인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간호 친구들이 정한 데이트 나는 즉시 그의 태도에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진지함이나 평범함이 다른 여자들을 싫어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사랑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고 번호를 바꿨습니다. 재촉하고 나는 그에게 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관계는 번성했고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조화와 신뢰 외에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심코 결혼 문제를 꺼냈고 남편은 데이트 경험이 적고 독서, 개인과 같은 실내 활동을 선호하는 남편이 실제로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낯가림이 많고 외로웠는데 요즘은 특히 다 같이 모이면 모험 가는 걸 좋아한다. 시댁은 몇 시간 떨어져 살아도 정말 착한 사람들 같은데 우리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다. 특히 야간 근무가 다르고 나이가 많아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남편 내부에서 스케줄이 있을 땐 가끔 만나서 선물도 주고받고 전화 통화도 하면서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행도 하고 휴식도 취해요. 집안일을 나눠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3개월쯤 전부터 남편이 소파에서 곤히 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니 테이블 위에 맥주 친족이 있어서 감기 걸릴 것 같다고 슬쩍 깨워주면서 너 여기서 자고 맥주 마시는 거 흔하지 않냐고 나한테 물어봤어. 개인 친구들과 온라인 술자리에서 잽싸게 고백했다. 피곤한 표정 눈을 비비며 나는 너무 즐거웠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처음엔 무시했는데도 계속 그러더라. 머리카락이 자라난 걸 봤어. 어느 날 내 질문은 놀랐습니다. 머리를 손질하고 염색한 지금 당신의 머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는 전에는 염색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헤어스타일이 당신의 직업에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의 공직에서 요구하는 문자열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좀 더 자주 옷을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인데 어쩜 좋을 것 같나. 내 의견에 분명히 관심이 있는 듯 물었다. 나는 그의 갑작스런 변신에 대해 확신이 없었지만 최선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내 입에서 나온 것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가 며칠 후에 다시 귀를 뚫기로 결정한 것이 정통적이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중년에 접어든 것인지 아니면 단지 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해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요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퉁명스럽게 말하다가 알고 싶어서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내다 최근 은퇴한 간호사에게는 그녀를 대신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무렵 나는 다른 모든 일에 너무 몰두했기 때문에 취미에 집중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스티브는 아버지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글쎄, 늦게까지 주말에 집에 가서 그가 어떤지 알아보려고 스티브가 주말마다 부모님 집으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을 때 연로하신 아버지에 대한 그의 걱정을 이해하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대접하고 회사에 있는 동안 연락을 유지하세요. 직장에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놀라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가 나에게 전화를 건네주며 타냐가 경찰에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스티브가 사고를 당해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해 대답했습니다. 스티브가 우리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경찰관에게 스티브의 상태와 행방을 물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군중을 지나 치료실로 갔지만 안에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소름 끼치게 해줬습니다. 죄송하지만 남편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눈을 마주친 것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도감을 가져왔습니다. 스티브는 심각한 다리 부상을 입어 그를 치료하기 위해 바지를 잘라야 했습니다. 간호사는 스티브가 이미 그의 옷을 벗었다는 생각이 나에게 신속히 알려졌습니다. 바지를 쳐다보며 스티브가 소리쳤습니다. 타냐가 화를 내며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간호사처럼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를 보고 내가 거기 있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의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치료에 방해가 되는 옷을 벗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였습니다. 제발 그냥 놔두세요. 스티브가 분노를 외쳤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나는 혼란스러워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계속 노력하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데도 급하게 치료하다 갑자기 하는 말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면 진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 갑자기 놀라운 광경이 내 주의를 끌었다. 남편의 왼쪽 다리 부상 치료 중에 내가 낮은 목소리로 나 자신에게 묻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른쪽 다리 허벅지 안쪽에 있는 문신을 봤어요. 내 오른쪽 다리가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즉시 부상당한 다리에 집중했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살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여자 이름처럼 들리네요. 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내 관찰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의사가 치료를 계속하는 동안 물러섰다. 내가 명확히 하기 위해 털어놓은 동료 응급실 간호사에 따르면 내 배우자는 혼자 온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마치 부부인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그의 또래의 여자와 함께 데려온 것을 보았기 때문에 문신에 있는 이름은 야스민이었고 그녀가 여자의 기록을 확인했을 때 그것은 똑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불륜의 징조일 수 있었습니까? 내 동료에 따르면 그 여자는 계속해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검은 머리에 귀가 뚫려 있었고 남편 이름의 문신이 있었지만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그 여자의 안쪽 허벅지에도 마찬가지로 내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모든 단서가 불륜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불륜 애인의 이름을 자신의 몸에 영구적으로 표시하는 여자는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그녀가 정서적 불안정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떠올랐다. 생각할수록 커져갔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경찰은 시부모님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운전을 할 수 없어 직장으로 전화를 연결했고 마침내 시부모님의 당연한 걱정으로 인해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티브가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을 때 시아버지의 걱정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스티브는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호기심에 안도하며 그의 안부를 물었고 스티브의 걱정과 그를 돌보기 위해 자주 결근했지만 당황스럽게 받아들였다. 대신 그 순간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는 깨달음이 나에게 시아버지의 안녕 소식을 전했다. 건강은 다행이었지만 근무가 끝난 후 스티브의 부정직함에 무게가 내 어깨를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스티브가 병원에서 밤을 보냈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소지품을 검색한 결과 호텔 청구서와 확인 이메일이 포함된 매우 끔찍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낭만적인 휴양지 야스민과 스티브가 모두 위험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분명하게 보였다는 것은 이번 회의에서 돌아오는 길에 있었습니다. 스티브의 다리 부상으로 인해 걱정이 촉발되었습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를 불안하게 만들 것이지만 배신은 묻혔습니다. 스티브가 자신의 부모님을 방문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불륜을 은폐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스티브에 대한 나의 믿음이 깨졌을 때 걱정됩니다. 나는 이 여자가 스티브가 머리를 염색하고 머리를 염색하기로 한 결정과 같은 최근의 기이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다음날 동료 간호사에게 털어놨다. 나는 남편의 소지품을 병실로 데리고 갔다. 머리 부상으로 인한 방향 감각 상실로 인해 전날 치료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 시점에서 진실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교대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일이 끝나자마자 그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병실을 떠났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변호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압도적인 증거를 분석한 결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청신호를 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과 같은 집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결혼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깊은 배신감에 비해 슬픔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후로 겪은 일로 남편이 퇴원하는 날, 남편의 물건에서 벗어나 새 살 곳을 찾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로 결심한 날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잠깐 이혼을 고려했지만 나는 그가 내 치료를 받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 생각을 빨리 지웠습니다. 나는 그가 퇴원한 후 병원에서 그를 데리러 가는 길에 짧은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제 간청은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의 수능은 어리둥절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변호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집 근처의 현지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의 아직 치유 중인 다리는 아마도 그가 내 배우자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명백한 피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혼을 외치며 감정에 떨었습니다. 전주곡 하나 없이 이혼 서류를 건네면서 원망이 쌓이고 고요함이 눈에 띌 정도로 고요했다. 내 입에서 왜 불륜을 저질렀는지, 게다가 연애 중에 사고가 났는지 회의적인 기색이 물씬 풍겼다. 당신의 불신앙에 대한 낭만적인 휴가의 증거는 바로 지붕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습니까? 단지 그녀와 함께 있기 위해 부모님을 방문했다고. 아버지의 거짓말의 심각성이 그에게 분명해졌을 때 남편의 안색이 비난하는 어조로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덧붙인 내 목소리는 내가 순진하다고 생각하는가? 야스민, 너와 바람피운 여자는 이미 퇴원했다. 그녀의 부상은 너보다 덜 심했다고 한다. 나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그 사람이 내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게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라일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지면서 나는 그가 이혼 서류와 펜을 받아들이기를 꺼린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나는 그에게 당신이 나에게 초래한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혼 서류와 펜을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어떻게 이혼 서류와 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지에 대해 농담을 했습니다. 그의 두 다리와 손, 그리고 그는 결국 펜을 집어들었고 여전히 그는 서명하기를 주저하면서 멍하니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서명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남편이 코드에 부딪힌 것 같아 계속해서 경기를 보았는데 나는 얼굴에 얼음장 같은 표정을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몸에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새긴 남자와는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는 나를 쳐다보며 더듬더듬 시도했습니다. 나를 또 속이려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꿈쩍도 안 했어. 그들이 너한테 정말 기억이 안 나냐고 물었지. 내가 급히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걸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을 때 보지 말라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있었잖아. 내가 말했지. 허벅지 안쪽 문신도 봤는데 어떤 남자가 이혼도 안 했는데도 애인 이름을 몸에 새긴다는 걸 나한테 숨길 수 있을 것 같냐? 아니라고 속삭였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귀를 뚫고 바람핀 여자의 이름과 머리칼, 신체 변형 등 남편의 문신을 보며 질투의 아픔을 느꼈다. 이혼하고 나서 해야지, 씁쓸한 어조로 말했어요. 스티브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야스민을 직접 만났어요. 그녀가 괜히 병원 선물 가게를 찾다가 우연히 길을 만났어요. 예정에 없던 그녀는 재빨리 내 명판을 훑어봤다 감정을 배반하는 얼굴을 하고 급히 달려갔다. 선물 가게가 바로 모퉁이에 있다. 그리고 나는 야스민의 아내야. 사실대로 말했지. 나는 그녀를 따라 소리쳤다. 제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병원이 넓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나를 만날 줄은 몰랐다는 사실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이 아이러니했다. 스티브가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한 다음 자신이 너무 사랑해서 이름을 문신으로 새긴 사람과 함께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나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대신 고통을 참아 나는 그가 감히 그녀의 이름을 자신의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태로 걸면서 발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나를 속이고 그와 헤어져도 많은 간호사들이 유혹하는 것과 같은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유형의 남자, 나는 스티브와 결혼했을 때 믿을만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바람피는 파트너의 문신을 새김으로써 그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식으로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나는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나머지는 변호사들에게 맡겼어요. 변호사를 잡았어요. 네, 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배우자가 가엾게 쳐다보며 나가달라고 간청하면서 입을 벌리고 나갔으니 정리를 하셔야 할 거예요. 다리 부상이 나을 때까지 침대에 누워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위자료를 받고 이혼은 문제없이 진행되었지만 스티브는 무일푼으로 남겨졌고, 그들은 상호 온라인 게임 관계를 통해 야스민의 로맨스를 우연히 발견했고, 그는 그녀가 그의 사무실 동료 중 한 명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티브가 자신의 직위를 떠나도록 강요당했고 추측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배우자도 위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스티브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나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혼이 완료된 후 전 처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스티브의 행동을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후회를 표하고 앞으로 스티브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내가 합류한 문제를 침착하게 이야기했을 때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돌아다녔지만 우리 모두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저는 이제 삶이 제 길을 가로막는 가운데 어떤 도전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고 말 한마디 없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조카 제니가 저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조각을 주었어요.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 동료들이 술집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제니가 예상치 못한 화를 낸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들 둘은 도대체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표정을 한 신우이가 우리를 베었습니다. 나가서 제니한테 물어보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제니가 재빨리 제니를 데려가서 혼자 남겨두고 갔다고 해서 무심코 사진을 뒤집었는데 놀랍게도 뒷면에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동생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내 딸을 지켜주세요. 내 이름은 앨리스이고 건설회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32세입니다.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동생입니다. 10년 우리 선배는 항상 열심히 일했고 우리 가족의 상속자로서 기대의 무게를 짊어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가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고등학교를 마친 후 아버지와 경영 정책에 대한 불일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회사 인수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고 종종 내 사랑은 몫수라고 말했지만 내가 사업을 물려받고 싶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진원처럼 이것을 반복한 다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고 알리고 우리에게 맥이라는 여자를 소개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우리 가족과 빨리 유대감을 형성했지만 그녀는 우리와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혼하고 이 집을 떠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당신이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은 아니신가요? 당신도 알고 있듯이 나와 아버지의 관계는 긴장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방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머리를 섬세하게 쓰다듬으며 말하면서 그는 약속을 지키고 며칠 뒤 결혼을 했고 집을 나갔지만 연락을 유지하며 별것 아닌 이야기만 나누었다. 오늘 매기의 저녁 식사는 훌륭했다. 그래 그 이야기는 100만 번은 들었어. 그 사람은 영양사라서 늘 내 고혈압을 고려해서 밥을 차려주는데 넌 자랑해도 지치지 않는 것 같구나. 나는 제니가 태어난 후 몇 년의 행복을 누리다가 내 동생이 결혼할 때까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매우 행복해 보이는 형과 그의 아내가 가끔씩 방문합니다. 제니는 약 10세 때 두 부모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한때 우리 가족이었던 웃음. 아쉽게도 그 소원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고 있을 때 형수에게서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주로 형에게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일은 정말 심상치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처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PH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앨리스가 당신에게서 연락을 받는 것은 이상합니다. 긴장을 풀고 주의하세요. 제이크, 당신의 동생은 직장에서 비계에서 떨어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비가 와서 미끄러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같이 일하시는 부모님께 연락도 하고 쏟아지는 비를 뚫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로 호송되는 우리 오빠의 창백한 안색과 우리의 얼굴이 마주쳤다. 전화가 너무 세서 나는 그 사람을 본 순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빨간 형제의 약한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고 남편의 침대 옆에서 슬픔에 압도되었습니다. 내 형제의 아내는 비극적인 이야기처럼 공개적으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여주인공 나는 그녀의 행동에 대해 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나는 억지로 그녀 옆에 있는 그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억지로 감정을 억제했다. 제니는 서서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고 떨며 마치 그녀가 아닌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울어도 괜찮아. 제니는 아버지의 죽음의 충격으로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나머지 남동생 가족은 아침에 우리 집의 밤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집의 외로운 곳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다소 풍화되어 보이지만 차분한 형의 추모 이미지에 흐느껴 울던 현관 형은 과연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마지막 대화에서 제니의 사진이 떠올랐다. 딸을 좋아하던 형은 유쾌하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몇 번이나 놀이공원 동물원에 데려갔죠. 조카 제니가 아버지를 잃고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말하는 제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그녀에게 눈물을 닦은 후 그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입술을 바짝 씹으며 말하면서 그녀가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현하면서 내가 그녀를 반복하도록 방해하려고 그녀는 그녀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가 말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것을 앨리스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내 동생에 따르면 그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소 낡아 보이는 갈색 봉투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 뒤에서 싸늘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야? 사실은 맥이야. 내가 돌아서자 내 앞에 엄숙하게 서 있던 내 동생의 아내가 제니의 팔을 낚아채더니 그녀를 빼앗아갔어. 내가 널 찾고 있었어. 엄마가 맥이라고 선언했어. 항상 따뜻하고 환영받았던 오늘은 매우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제니의 행동도 약간 불쾌했지만 남편이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있는 사진은 그냥 평범한 스냅샷이었습니다. 마치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교 행사에서 동생이 몇몇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뒷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뒤집어 보기로 했습니다. 형이 약간 각진 글씨체로 내 딸을 보호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니는 도움을 간청하고 있었고 이 사진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경찰관으로 일하는 내 친구에게 연락했고 다음날 그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고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은 깨어난 다음 날에 일어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장은 일주일 중 특정 요일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우리는 쉬는 날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 여분의 하루를 내 동생이 죽기 전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약속한 만남의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전날 밤에 이미 그곳에 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거기에 대해 초조해할 필요는 없어 난 직장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의 질문은 내 친구가 주의 깊게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잘 말해서 그런 다음 사건을 연대순으로 설명했을 뿐입니다. H경찰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하길 누군가와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면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7 더 도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어 감사합니다. 제니가 나에게 준 사진은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한 후에도 오랫동안 내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과 형의 메시지에 또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혼자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니에게 직접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형수가 또 끼어들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나서 동생의 물건을 뒤져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형수 집으로 달려갔다. 형수가 문을 열려고 하던 중 정신이 없어서 방해해서 미안하다. 단지 당신과 제니 둘 다에 대해 걱정을 표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당분간 여기에 있기 위해 이렇게 멀리까지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제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기 방에 있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우울해서 거실로 초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은 꼼꼼했고 집은 대부분 흠잡을 곳이 없었지만 오늘은 우울한 공기가 있었어. 여기 내 동생의 물건은 하나도 없고 지난번에 남은 것을 찾으려고 서둘러 방문했을 때 여기에 있던 가족 사진도 내 동생 방을 뒤졌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기가 차 한 잔과 손수 만든 피클을 친절하게 권했고 저는 차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피클을 맛보았습니다. 내 관심은 묵주처럼 생긴 섬세한 보라색 팔찌에 쏠렸습니다. 매기가 입었던 옷은 그 사람이나 내 남동생의 입맛에는 안 맞는 것 같았어요. 이건 꽤 짭짤해요. 이 피클의 짠맛을 맛볼 수 있어요. 나는 피클의 극도의 짠맛을 씻어내기 위해 재빨리 차를 마셨지만 매기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녀가 만든 것은 확실히 이상했지만 고혈압이 있는 내 동생은 직장에서 서둘러 집으로 달려가 영양사 매기가 준비한 맛있는 식사를 그녀가 그에게 먹인 짠 음식일까요? 매기의 집에 도착한 이후로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제니는 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제니의 방으로 가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제니와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방에 있습니다. 그렇죠, 안 됩니다. 못 보게 해서 미안한데 가봐야지. 장례식 준비하느라 바빠. 손목 부상 때문에 매기를 붙잡아서 집 밖으로 쫓겨나고 집에 가도 복도로 쫓겨났어. 제니는 2층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고 나는 어리둥절하여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동시에 그녀는 나에게 무언가를 펄쩍펄쩍 띄웠다. 그녀는 조용히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갔다. 작은 열쇠는 차어밍 조각에 동봉되어 있었다. 메모지에는 쉐드의 열쇠를 사용 후 화분 아래에 숨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제니에게 은은하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살며시 창문을 닫아 제 형수를 탈출하려고 뒷마당에 숨어서 열었습니다. 내가 얻은 열쇠가 있는 창고에는 내 동생의 모든 것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 중에서 성실한 개인인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제이크는 집에 거주하는 동안 그의 일상적인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는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격려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계속 나에게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영양사이고 음식 양념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최근 그의 건강이 쇠퇴하고 있었고 또한 기록된 것은 제이크가 그 스냅샷을 남기는 동기였습니다. 제이크의 동료들과 친척들을 포함한 이 많은 사람들이 다음날 장례식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매기가 추모식 중에 연설하러 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앨리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며 가족들 앞으로 나갔다. 나의 갑작스런 움직임에 당황한 매기에게 등을 돌렸다. 제이크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나는 내 발언이 홀을 크게 소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외쳤고 매기는 심각한 양복을 입었다. 표정 무슨 소리야. 남편이 직장에서 단두대에서 미끄러져 넘어져서 제이크의 일기를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모든 것이 여기에 쓰여 있어요. 평소 요리를 잘하는 형수가 양념이 강한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제이크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해요. 매기가 고혈압이 있는 제이크에게 매일 짭짤한 피클과 수프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남김없이 다 먹으라고 고집하는 게 매기가 매일 식사에 조심스러워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매기는 순진한 것처럼 보이는 매기를 무시하고 여전히 순진한 카드를 사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제이크가 처음에 나에게 남긴 사진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사진의 주제에 대한 뭔가가 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제 내가 당신 집에 있을 때 당신이 차고 있는 연보라색 팔찌를 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개인을 가리키는 순간 그 사람들도 팔찌를 차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제이크의 믿을 만한 존슨 씨의 동료에게 접근했을 때 그룹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당신과 맥이었습니다. 불륜에 연루된 그 사람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왜 당신이 그 신뢰를 깨려고 합니까? 긴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로즈 존슨 씨가 분명히 불안해 보였고 맥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이크의 가장 친한 친구였으며 우리 집에 자주 방문했던 존슨 씨에게 나를 엄중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땀을 흘리자 무료 팔찌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이크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가 그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견뎌야 했던 공포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가 참았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고 대신 이 사진을 남겨두고 존슨 씨를 만났을 때 그는 감정에 휩싸였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매기가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계획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이크의 이메일과 일지에서 추가 증거를 계속 제공했습니다. 잠재적으로 사고를 가장한 제이크가 일기에 공개되었습니다. 매기는 책임을 잔선 씨에게 전가하려고 했지만 그의 강력한 겁으로 인해 비가 내리고 작업이 취소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주장에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제이크를 둘러싼 이상한 상황을 강조하면서 계속했습니다. 제이크는 분명히 매기와 에마어 잔선에게 많은 믿음을 두었지만 둘 다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결국 잔선 씨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친척인 제이크의 딸 제니에게 진지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진지함이 명백해졌고 그녀는 헐떡거리며 나를 속였고 나는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매기는 계속해서 어떤 연관성도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소리쳤습니다. 존슨 씨는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제니는 불쌍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나는 결백합니다. 당신은 뒤집을 것입니다. 당국에 보내는 빌어먹을 이메일은 안 보내줄 건가요? 나는 이 늦은 단계에서도 매기가 포기한 것처럼 보였고 존슨 씨가 휴대폰을 건넨 바로 그때 경찰관이었으며 내 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내 친구가 그 이메일을 가져갔습니다. 구금되었고 그들이 체포되는 것을 보는 것은 위안이었습니다. 매기와 존슨 씨는 장기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용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제니는 피해자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녀의 영혼은 한동안 곤두박질 쳤지만 나는 그녀를 내 아이로 입양하고 내 동생 대신 그녀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이고 32살입니다. 제 남편 로널드는 4년 동안 제 파트너였습니다. 로날드 웍스가 집 밖에서 일한 이후로 우리는 식당을 운영하는 시댁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댁의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때로는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장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재료 조달부터 준비 작업까지 관리하고 밤늦게 손님 접대까지 시댁 식구들이 쉴 틈을 주지 않아서 거의 매일 일을 하게 되었고 단골 손님도 하루가 지나면 피로가 쌓였습니다. 나는 남동생 제임스와 그의 오랜 약혼자 사라와의 결혼식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벅차오르는 기쁨을 느꼈다. 그들은 젊음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성숙함을 풍겼고 부모님은 그들을 가족으로 환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정식 청첩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벌써 가라고 하더군요. 급히 가겠다고 대답했는데 지금은 직장을 이유로 휴가를 받는 것을 시댁에서 승인할지 의문이 듭니다. 상태 유급 휴가를 원해서 3일 휴가를 흥정했는데 잠시만 얘기해도 될까요? 식당 문을 닫고 최종 점검을 마치고 집에 있는 여유로운 시댁에 막 퇴근한 로널드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 2개 있었나요? 로날드는 세 사람이 저를 소름 끼치게 했기 때문에 무거운 한숨을 쉬며 질문했습니다. 이곳의 압박감은 제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큽니다. 지금으로부터 2개월 후에는 제 동생의 결혼식이 있는데 저는 약 3일 정도 휴가를 내고 참석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휴가를 갈 수 있다고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비록 겁이 났지만 용기를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급 휴가를 좀 가져야 합니다. 왼쪽 오른쪽 시어머니는 내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나에게 짓궂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용했었나요? 사용하고 싶나요? 휴가를 내고 월급을 받고 싶나요? 이번 달에 휴가를 내도 제가 정규 휴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겠습니까? 교활하게 그녀가 시간을 좀 갖도록 놔두나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남편 로널드가 시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했을 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와 정렬하자 당황했고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며 시어머니를 감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쌀쌀한 미소로 화답했고 흔쾌히 동의해 시부모님과 남편을 재우고 떠난다고 메모만 남기고 부모님 댁으로 운전해 갔습니다. 시댁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집, 4년 동안 못 뵙던 부모님을 뵙게 되어 기뻤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나서 기뻤습니다. 결혼식 전날 그 자리에서 뛸듯이 기뻐서 3일 동안 부모님 집에 머물 준비를 하고 아침 일찍 시댁에서 출발하여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이 깨어 계실 것을 알면서도 예정보다 일찍 집에 들어섰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최대한 조용히 들어가려고 노력했다. 희미한 아침 식사 냄새가 코를 간지렸다. 아, 일찍 왔구나. 엄마가 날 봤을 땐 도망갔어. 거실에서 와서 나 일찍 나갔어. 현관문에 가방을 떨어뜨리고 신발을 벗고 집으로 계속 들어왔어. 분명 기뻐하던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거실로 안내했는데 얼굴이 보였다. 집에 있는 듯한 편안함을 주었어요. 잠에서 깨어보니 아빠가 저녁 식탁에 앉아있는 남동생 제임스가 4년 만에 귀국을 확인하자마자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뻤습니다. 우리 모두는 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제임스가 그의 여자친구에 대해 설명했고 그들의 결혼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제임스가 그녀에 대해 말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내 시어머니에 대해 물었을 때 내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집 결혼식과 피로연을 모두 마친 후 이렇게 즐거운 자리에 가족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정보 공개를 자제했습니다. 즐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향하다 지쳐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제임스의 신부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고 결혼식은 다음날 시댁으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모습을 보게 되어 너무 기뻐서 하루 더 머물렀습니다. 가족 그리고 새 형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에 시댁과 남편 로날드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축하 행사였기 때문에 하루 동안은 기꺼이 간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기회를 잡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들이 전화를 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한동안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몇 번의 벨이 울리고 결국 그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의 목소리 솔직히 말해서 겁이 났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아니면 동의할지조차 몰랐어요. 언제 돌아올 건지 말해주세요.
곧 돌아올 의향이 있다면 환한 목소리처럼 들리는 첫 번째 소리였습니다. 나 하루만 더 부모님 집에 있으면 괜찮을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에도 시어머니께 물어봤다. 한숨을 쉬며 영원할 것 같았던 시간에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 스니커의 통화를 듣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돌아갈 준비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다시는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그냥 이혼하는 게 어때요? 로널드가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당신 같은 며느리도 확실히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시어머니는 계속 웃으며 스스로 알아내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끊어진 전화기를 바라보며 그녀의 예상치 못한 말을 믿을 수 없어서 남편 로널드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널드의 목소리에 따르면 별 이상한 일이 없군요. 일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하루만 더 부모님 집에서 보내도 괜찮을까 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엄마가 질문을 하더군요. 그녀는 솔직하게 이혼하라고 조언했고 나에게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널드가 나에게 그의 어머니의 진술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그런 일을 생각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얘기한 후에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답답해서 그런 말을 가볍게 했을 텐데 로널드가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와 헤어지고 싶다. 제시카는 결혼 4년 만에 시간이 멈춘 듯한 갑작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나는 우리의 사랑이 식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로널드의 부모님을 참아왔다. 나는 손을 떨며 왜 그렇게 느끼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로널드의 말이 우리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바랐지만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면 사랑이 식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로널드와 함께 있고 싶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야. 이제 끝났어. 로널드가 다른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우리 관계를 깨뜨리기에 충분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울지도 못한 채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예상했을 것처럼 로널드는 전화를 끊었다. 내가 말했자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야. 엄마는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졌던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셔서 아니 별거 아니야. 나는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이혼의 약간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날에 결론이 나지 않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도록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불일치를 느끼는 것처럼 보였으나 더 이상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과 로날드의 의견을 반영하는 즐거운 회사 형제와 그의 아내의 존재는 내 관심을 돌렸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고 대화가 공기를 가득 채웠을 때 행복을 찾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고독을 피하는 동료에 위한 내 형제와 그의 아내는 내 변화를 감지하는 것 같았고 카페에 있는 동안 다음날 계획에 대해 묻고 부모님이 주문을 했을 때 내 형제의 걱정이 표면적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표면화되었습니다. 안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의 혼란을 알아차린 듯 끈질긴 눈빛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전화가 모두의 집중을 나에게로 이끄는 순간을 방해했다. 나는 어머니가 개입해 내가 집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긴장감을 느끼며 반응을 머뭇거렸다. 내가 전화를 받으러 테이블에서 물러났을 때 시어머니의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울려 퍼져 로널드가 나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소리가 잘 들릴 수 있는 방지금은 이 대화를 나누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결혼에 전화했습니다. 행복한 무지는 로널드가 불성실하다고 비난하고 내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로널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전화선이 끊겨 나중에 내 소지품을 보내겠다고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 손에 로널드의 배신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나를 황폐화시켰고 내 시어머니와 남편을 달래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내가 그녀의 말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내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내 이름과 제시카를 속삭였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서 있던 제임스 부부는 시어머니의 큰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녀의 거친 말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변명도 할 수 없었고 미소도 짓지 못했습니다. 나는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당황하여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머니는 나에게 손수건을 주셨고 어머니의 슬픈 눈빛은 나에게 조용함을 안겨주었다. 내 눈물과 어머니의 은은한 향기가 나를 압도했다. 아버지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깨뜨렸다. 그의 걱정은 분명했다.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지만 제임스의 아내가 머뭇거리며 분위기를 속이는 것에 대해 들었던 것 같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뺨에 불신의 표정이 보였다. 다음날 남동생 결혼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나는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만 했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나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위로의 손길이 내려와 인도해 주셨다. 눈물이 날 것 같은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나를 위로하는 어머니 울지 마라 잘했다 속삭이며 흔들림 없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부모님은 비록 내가 아니었음에도 처음부터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곳에서 4년 동안 그들은 저에 대해 부지런히 걱정해왔고 정보를 수집하고 개입하려고 했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사랑이 있었고 제가 물을 때마다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가 너무 깊어서 말문이 막혔고 그들의 흔들림이 얼마나 확고한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견뎌온 부당한 대우에 당황스러워하며 부끄러워 눈도 마주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동생의 아내는 조용히 분노하며 뺨을 불켰다. 지친 것 같았는데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시카 거기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 우리는 알라문을 쫓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선언했다. 단순히 위자료를 받고 떠나라는 생각은 나와 맞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형이 안심시킨 상황에 대해 사과할 때 처제의 반항적인 미소가 내 결심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설명 없이 참았던 학대의 분노를 표현하다 부모님이 갑자기 떠나가서 어리둥절해했다. 부모님은 알겠다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며 함께 살자고 다정하게 인사했고 며칠 뒤 이미 서명한 시댁에서 봉투가 도착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고 시청에 제출하여 결혼을 공식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에 부모님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남편의 분노한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했을 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내가 자기 부모님 가게에서 고객을 줄이고 공급업체 계약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는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그런 비참한 일에 대해 비난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항의했다. 하지만 그는 전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부모님을 연루시키겠다고 필사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로널드가 갑자기 전화를 끊고 나를 흔들린 후 더 이상 상황을 다루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나는 서둘러 어머니에게 달려가 어머니가 남아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에 단둘이 있는 그녀의 태연한 태도를 이해할 수 없어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고 나는 그녀에게 어떤 피해가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고 부엌에서 뭔가를 찾으면서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고 느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나를 안심시키고 몇 시간 후에 차를 준비하는 동안 로널드와 그의 부모님을 침착하게 기다리라고 제안하면서 개입했습니다. 로널드와 그의 부모님 AR은 우리 문 앞에서 소리 없이 나를 노려보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로널드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제지하려 했으나 제지당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거실로 초대했습니다. 그 결정은 나를 겁에 질리게 했지만 차를 제공할 의도로 아버지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중하게 로널드와 그의 부모님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엄숙한 침묵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몇 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고 어머니의 의도가 불확실해 불안이 더욱 커졌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응답하기도 전에 누군가의 도착을 알리는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터졌습니다. 공개적으로 내 남동생과 그의 아내는 둘 다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로널드와 그의 부모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깜짝 등장하여 허를 찔렸다. 나는 내 동생이 책임을 맡아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내 맞은편에 앉은 채 목적의 공기에 이어 동생의 존재에 대한 아내 로널드의 경멸적인 발언을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고 수사보고서와 사진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를 공개한 형의 자신감 있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수사보고서 로널드라고 표시된 저주받은 증거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바람을 피우고 있지 않았나요? 내 동생이 로널드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크게 만들었다고 말했지만
내 동생은 거기에 로널드의 불성실에 대한 증거를 분명히 축적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모든 증거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우리는 로널드로부터 증언도 받았습니다. 당신과 바람을 피웠던 그 여자, 간통을 근거로 우리는 배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내 동생은 내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선언했고 나를 포함해 내 동생의 아내는 그의 진술에 놀랐습니다. 당신이 암시하는 바는 우리가 이미 이혼했다는 것을 이혼 후에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혼 중 간음의 증거가 나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로널드에게 낄낄대며 어이가 없게 대답했고 제 동생은 우리 사업에 관련된 여성이 초래한 혼란에 대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답답함을 참지 못해 시어머니가 일어서서 저를 가리키며 소리 지르며 저를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사과하는 순간을 붙잡고 그 일을 처리하겠습니다.